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경 대응을 위해 기존 집행부가 모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 등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모은 상태인데 정부는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정책이 좌우되지 않겠다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이례적인 가을 가뭄이 나타났는데 40년 뒤에는 봄보다 가을에 가뭄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가뭄 수준인 4단계까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심한 가을 가뭄은 다음해 봄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물 부족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소로 만드는 전환 효율을 전기나 열 없이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촉매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촉매에 들어가는 백금을 균일하게 만들어 효율성을 최대화한 건데 1g만 넣으면 시간당 수소 3.7리터를 생산할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2차 전지 분야의 기술 경쟁이 속도를 내면서 특허 출원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기존에 평균 2년 걸리던 관련 특허 심사 기간을 올해부터는 2개월로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차 전지 특허를 우선 심사하고 전담 심판부도 따로 설치하는 등 심사와 심판을 한 번에 지원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어젯밤 진행한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가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협은 4시간 넘게 진행한 밤샘 토론을 통해 파업 돌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진료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달 말 사직서를 내는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 진료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집단 행동 표명이 없는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수습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겠다고 말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강행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이례적인 가뭄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강도는 심하지 않고 빈도도 낮지만 40년 뒤에는 봄보다 가을에 가뭄이 더 심각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토양 곳곳이 메말라 힘없이 부스러집니다. 밭작물도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지난해 10월 말 제주도 서귀포 농가의 모습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가을 초반 강수량이 평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가을 가뭄이 나타난 겁니다. 이보다 한 해 앞선 2022년 가을, 제주도와 남해안을 덮친 가을 가뭄은 더 심했습니다. 전담 지역에서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가을 가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에 비나 태풍이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가을에 고온과 강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봄이 아닌 가을에 가뭄이 나타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피해 지역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을 가뭄이 잦아지고 그 강도도 봄 가뭄보다 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봄, 가을 미래 가뭄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탄소 배출 억제에 실패할 경우 40년 뒤 우리나라의 가뭄 정도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가뭄 기준 4단계 중 3단계 수준의 극심한 가뭄이 봄보다 가을에 더 많아지고 남부는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모두 가뭄이 심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봄철에는 강수량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가을철에는 현재 대비 강수량이 줄어들고 기온 또한 봄철보다도 가을철 기온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보다 가을철 가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을 구분하는 4단계 가운데 가장 심한 이례적 극심한 가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가뭄 강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례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겪어보지 못한 가뭄이 미래 80년 동안에는 많게는 4번까지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한 가을 가뭄은 다음 해 봄 가뭄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물 부족의 악순환이 나타나며 농업과 공업 용수에 이어 식수까지 위험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몽골과 베트남, 필리핀 등의 한국형 관측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는다는 건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조 지역인 몽골은 봄철만 되면 극심한 모래 폭풍에 시달립니다. 이 거대한 모래는 바람을 타고 중국 내륙과 서해를 지나 한반도까지 날아옵니다. 바로 황사입니다. 봄철뿐 아니라 겨울철 한파예보에 중요한 열세 가운데 하나도 몽골 초원 지역에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가 됩니다. 몽골, 내몽골 고원의 눈덮임이 감소해 바람이 불면 황사가 일기 쉽고 이 지역에 눈이 많이 쌓이면 태양 반사로 인해 찬 공기가 쌓이면서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이 닥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몽골에 우리나라 예보 시스템과 관측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지원하는데 그 자료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지난 2004년부터 몽골의 수치 예보 기술을 지원하고 관측 장비를 구축했으며 관측된 기상 자료를 우리 기상청으로 실시간 전송받아 겨울철 예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상층의 기상을 관측하는 고층 기상 관측소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몽골뿐 아니라 베트남과 라오스, 필리핀 등 아시아 9개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기상 기술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우리나라 관측 시스템이 설치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보 기술을 직접 배우는 겁니다. 몽골과 동남아시아, 태평양까지 포함하는 실시간 기상 정보망이 형성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기상 영토가 확장되면 황사와 한파, 폭염과 호우, 태풍에 대한 예보 정확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전기나 열 투입 없이도 플라스틱을 수소로 바꾸는 전환 효율을 기존의 10배 이상 끌어올릴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페트병 조각을 강한 염기에 녹인 용액입니다. 태양과 비슷한 파장의 빛을 쬐어주자 보글보글 발생하는 기체, 바로 수소입니다. 40시간 후엔 플라스틱의 98%가 분해돼 전부 탄산이나 수소로 전환되는데 플라스틱 100g당 나오는 수소량은 약 58리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촉매 덕분인데 단 1g만 넣어줘도 시간당 수소 3.7리터가 생성됩니다. 기존에 보고된 최고 효율 촉매보다 10배 이상 우수한 성능입니다. 에틸렌 글라이콜을 개발하는 촉매는 개발돼 있었지만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이 테레프탈릭 엑시드라는 벤젠 고리를 함유하는 되게 안정한 분자까지도 전부 다 분해해서 촉매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건 촉매의 핵심 재료인 백금이 지지체에 뭉침 없이 균일하게 분포됐기 때문입니다. 지지체인 이산화 티타늄에 태양빛을 쬐어 표면에 구멍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했는데 각 구멍에 백금이 들어가 결합하도록 했더니 거의 모든 백금 원자가 촉매 반응에 참여해 반응 효율이 극대화된 겁니다.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 없이 태양빛만을 이용해서 상용 촉매 지지체상에 균일한 결합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최적의 상태로 금속이 결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팀은 촉매에 쓰인 백금의 효율성을 최대화한 만큼 적은 양만 투입하면 돼 촉매 비용도 저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2차 전지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기술 진보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허 심사 기간이 무려 2년여에 달해 관련 기업의 고충이 컸는데요. 올해부터는 심사 기간이 2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엔진이 되는 2차 전지 개발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특허 출원량이
다른 분야보다 5배나 많을 정도입니다. 워낙 첨단 분야인데다 출연량이 폭증하다 보니 특허 심사 처리 기간도 22.9개월, 약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이 아쉬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늦어지면은 다른 그 우회적인 방법들, 즉 뭐 직접 출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그렇고 그 심사에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고려해 특허 심사 기간을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 특허 우선 심사를 실시하고 2차 전지 관련 분야 은퇴자를 심사관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2차 전지 전담 심판부도 따로 설치합니다. 심사와 심판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간을 2개월로 크게 단축한다는 겁니다. 반도체에 이어 2차 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관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 첨단 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구축해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22년 만에 시가총액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2조 달러 돌파도 눈앞에 뒀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낮 12시 26분에 5만 24달러 6,66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는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22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0일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 힘입었습니다. 신규 자금 대거 유입이 기대됐던 현물 ETF를 통해 최근 매수세가 계속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So I think it's another key ste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what is still by far the youngest, smallest and most retail investor dominated of all the asset classes. 한편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12일 오전 10시 50분 한 주에 737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시총이 1조 8,2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러면서 1조 8,100억 달러를 기록한 아마존을 제쳤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내놓으며 반도체 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5월 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So I've been doing this job over 15 years. I've never seen at least a near-term beat quite of that scale, especially for a company that is as large as NVIDIA is. 올해에만 주가가 47%, 지난 1년 동안 223% 급등한 엔비디아는 현재 수준에서 10%가량 상승해 810달러 수준에 이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연계가 되살아나며 인기 공연마다 암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수와 기획사들이 저마다 암표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콘서트 전 좌석을 NFT, 즉 복제와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 형태로 판매한 사례가 등장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암표 거래를 차단하는지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도 전쟁으로 불리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500만 원. 한류 스타 블랙핑크의 타이완 공연 티켓은 현지에서 1,7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팬데믹 이후 공연계에서는 원래 표값에 최대 수십 배 웃돈을 얹은 암표가 극성입니다. 신고 건수는 2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기획사 자체 모니터링에 포상 티켓을 건 암행어 사제까지 등장했지만 암표 거래를 뿌리 뽑긴 역부족입니다.
지난달 암표 문제로 공연을 전면 취소했던 가수 장범준 씨는 이번 달 공연을 다시 준비하면서 아예 전 좌석을 NFT 티켓으로만 판매했습니다.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송과 재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가 기능을 얹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바탕으로 추첨에 들어갔고 추첨을 바탕으로 저희가 공정하게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표상들이 막 매크를 돌려서 동시에 막 몇천 개씩 가져가는 이런 형태는 애초에 차단이 됐습니다. 장 씨에게 협업을 제안한 카드사는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4일간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매부터 입장까지 단일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향후 진행할 전시나 아니면 더 다른 문화 행사들에도 조금 더 다양한 NFT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더 안전하고 더 고객들이 편리한 입장 경험을 느끼실 수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NFT 기술이 소유권만을 확인해 줄 뿐 개인정보 도용 등의 편법에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 등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문화 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도심 속 건물에서 키운 딸기는 어떤 맛일까요? 건물 공실 문제를 고민하던 한 지자체가 도심 속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농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입니다. 작물 성장에 맞춰 빛과 온도, 습도 등 생육 환경을 쉽게 조절합니다. 이 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곳의 스마트팜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특별합니다. 바로 도심 건물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접목했다지만 스마트팜은 농지에 짓는 게 보통입니다. 앞서 컨테이너 형태가 도심 주차장에 설치된 적은 있어도 비어있는 일반 건물을 상업용 스마트팜으로 활용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자기가 정조하는 공간에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요? 애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쇼핑이라든지 문화생활도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파밍도 할 수 있다. 도심 속 스마트팜 사업은 대전시 예산으로 추진됐습니다. 농장 설치비와 임대료 전액, 그리고 운영비 일부를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으로 도시 문제인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을 도심 내의 공실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말 좋은 농산물 생산 이런 것들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적은 노동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내는 스마트팜은 전통 농업의 대안으로 꼽힙니다. 더 많은 도심 속 농장이 뿌리내려 도시 재생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려고 대전시는 정부 예산 지원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차를 몰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포트홀이나 낙하물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화성시가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디지털 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30cm 크기의 포트홀을 밟고 핸들이 꺾이면서 정면 충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도로 위의 지뢰밭으로 불리는 포트홀은 운전자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김대철 씨도 얼마 전 포트홀 때문에 차량 휠이 파손된 피해를 봤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걸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달리고 싶어 달리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방어 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자 포트홀과 균열 등 노면 상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파악된 정보들은 화성시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위험이 감지되면 도로관리부서가 즉각 도로 보수에 나섭니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AI 기반 디지털 도로 분석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탐색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도로관리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버스와 택시에 단말기 70개를 부착한 뒤 AI 기반 반복 학습을 통해 이상 상황 감지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도로 길이도 약 2,800km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긴 만큼 포트홀,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는 앞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과 청소 차량에도 단말기를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이용하셨을 텐데요. 흔히 휴게소 음식하면 가격은 비싸고 맛과 품질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실 휴게소 역시 인건비와 구인난에 고민이 크다고 하는데 휴게소 주방에 로봇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실과 병영식당엔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휴게소 대표 음식은 라면과 우동, 그런데 주방에 사람이 없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로봇이 조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리 정해둔 수치에 맞게 면과 물을 넣고 끓이게 되는데요. 계산상 시간당 200인분 넘게 이렇게 라면이나 우동을 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찌개와 국밥, 갈비탕까지 가능합니다. 인건비 절감이나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은 긍정적인 측면. 뜨거운 불 앞에 계속 반복적인 팔고 보면 보통 여사님들이 어깨도 아프시고 많이 아프십니다.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한겨울에 너무 뜨거운 데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휴게소 음식은 늘 가격 대비 맛과 품질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치솟는 인건비와 구인난, 들쑥날쑥한 음식 맛에 휴게소 측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조리 로봇. 일정 수준 맛은 물론 미리 재료만 채우면 24시간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물도 시원하고 간도 맞고 고기도 연하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고객들이 키오스크 사용이 능숙해졌다는 점 역시 로봇 도입이나 무인화가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물론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24시간 일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교대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인력난을 좀 메꾸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는 직영점을 통해 휴게소 조리 로봇을 운영해 본 뒤 전국에 확대 배치할 예정. 위생 조건 등 조리용 로봇 이용과 관련한 규제 공백과 불명확한 지침은 채워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울산 북구에 운행이 멈춘 폐기찻길을 활용한 기후 대응 도심 숲이 조성됐습니다. 도심 더위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은 물론 주변을 함께 발전시켜 경의선 숲길 같은 지역 명소로 가꾼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운행을 멈춘 기차역 주변이 숲으로 변했습니다. 철로가 있던 자리에 온갖 나무가 심겨 꽃피는 봄을 기다리게 합니다. 일부 철길은 흔적을 남겨 나무숲 사이 철길을 걷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폐기찻길을 활용해 만든 기후대응 도심숲인 울산숲이 시민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울산숲길이 앞으로 울산의 명소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도 아주 건강에 도움되는 힐링센터로 자리매김하면서 관광명소로도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희망찬 우리 울산숲길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숲이 조성된 곳은 경북 포항시와 부산을 오가던 동해 남부선이 있던 자리입니다. 전체 구간 가운데 울산 북구를 관통하는 6.5km 철길에 13만 4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포함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가시나무, 이팝나무 등 8만 5천여 그루가 심겼습니다. 울산숲 인근에 자리 잡은 전통시장을 활용해 문화체험시설과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호계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또 즐길거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기업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한 기업 도시 숲도 유치하여 함께 만들고 가꾸어가는 지속 가능한 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숲으로 변한 기찻길이 도시 공기를 바꾸는 동시에 주민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앞서 국내 연구진이 햇빛으로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 효율의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소는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가 배출되는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본격적인 수소 발전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가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